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올랜도 대 브루클린 경기, 뭐 저는 늘 말하지만 올랜도는 지금 1, 2옵션 프란츠 바그너 벤케로가 없고 플러스 알파로 모리츠 바그너도 없고 마켓 펄츠는 이제 아예 안 쓰고 있고 게리 에레스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나마 종종 이제 벤치에서 뭐 콜 앤서니가 해줄 때라든지 그럴 때 말고는 믿을만한 공격 자원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올랜도는 공격이 많이 약화된 부분들, 최근에 7경기가 여기 있는 게 전부 프란츠 바그너가 결장한 이후거든요. 공격은 거의 뭐 리그 꼴찌급이고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득점이 100.1점입니다. 근데 수비는 아직도 괜찮긴 하다. 얘네는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상대 야투 방어율 같은 부분들은 안 좋게 지키고 22등으로 3점 방어율도 9등인데 전체 이제 실점이 3점이라는 거는 그만큼 상대를 못 던지게 한다는 소리예요. 기회 자체를 많이 안 내준다. 이런 것들이 좋은 수비력이 발판이 되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이제 슈로더를 판 이후로, 제가 밑에 브루클린이 슈로더 이탈 이후에 득점 6경기 동안 101, 94, 95, 111, 87 이렇게 한테 한번 111점이나 내가지고 얘네들 의외로 좀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법 하더니 바로 어제 87점밖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뭐 브루클린도 보기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이제 뽀록으로 득점이 난다 이 정도인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브루클린에서 오늘은 시몬스가 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직전 경기는 시모스가 못 뛴다 그래가지고 백투백일 때 뭐 쉰다고 많이 했으니까 시모스가 못 뛸 것 같고 여러 득점 자원들을 해주는 애들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1쿼터 때 세나토니오 상대로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도 그 경기를 결국에 역전당하고 마인까지 내주는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오늘 시몬스도 뛰기도 하고, 더구나 이 캠 토마스가 복귀를 하잖아요. 지금 브루클린에서 캠 토마스를 살짝 이렇게 살펴보면은 원래는 캠 토마스 얘가 코트 위에 있을 때가 이 수치가 되게 안 좋게 찍혔단 말이에요. 브루클린에서 지금 거의 뭐 1옵션 스코어런데도 확실히 캠 토마스가 없는 기간 동안 브루클린이 성적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캠 토마스가 없을 때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캠 토마스는 본인이 없을 때 가치를 입증받은 셈이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캠 토마스가 이제 있을 경우에 득점이 한 7.5점이 늘어나고 실점도 이렇게 한 8점 이상, 8.5점 가량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16점 가량이 좀 오바로 간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캠 토마스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슈로더가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렇게 거품이 섞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가 돌아온다는 거는 좀 1옵션 공격수가 없을 때는 죽은 볼을 처리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캠 토마스라는 확실히 찬스가 있을 때 던질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득점력이 오르긴 할 거거든요. 경기력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둘 다 지금 NBA에서 가장 공격이 시원치 않은 이런 팀들 간의 맞대결인데도 206.5 정도의 이런 기준점 받았으면은 마냥 언더가 편하진 않아. 그냥 이거는 진짜 캠 토마스의 복귀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볼만도 하고, 직전 경기랑은 다르게 뭐 캠 존스나 시몬스도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어느 정도는 저는 좀 플레이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 올랜도의 미친 혼발, 여태는 뭐 올랜도가 뭐 뉴욕이라든지 뭐 마이애미한테도 가까스로 한 번은 역전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버저민터 맞고 패배를 하고 이 정도로 그래도 이제 올랜도의 혼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6경기, 홈에서 6경기 동안 2승 4패. 아슬아슬하지만은 그래도 꽤나 패배가 있는 셈이잖아요. 역시나 올랜도도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브루클린도 물론 뭐 내일은 시몬스나 캠 토마스 복귀, 캠 존슨도 뛸 수 있다고 하지만은 퀄리티 상으로 뭐 어디 하나 낫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일단 어려워도 언더를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이게 아까 7.5로 기준점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그냥 올랜도의 일반 승만 생각했거든요. 7.5 정도면은 브루클린의 플랜을 생각해본 적도 한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점수가 안 나는 게임이라면은 7.5 정도면은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뭐 시몬스나 캠 토마스, 캠 존슨이 전부 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뭐 메리트가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브루클린이. 다만 올랜도의 홈발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인디애나 경기인데요. 얘네들은 바로 직전 경기에 붙었었죠. 자, 이틀 전에 인디애나는 전혀 시원치가 않았었고 보스턴은 142점이나 냈단 말이에요. 이날도 아마 그 보스턴 쪽에서 드루 할러데이나 포르징기스가 결장을 했던 날이란 말이야. 저는 이제 뭐 드루가 빠지면 약간 오바로 간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은 어쨌든 보스턴이 점수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특히 제일런 브라운의 활약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44득점으로 특히 3점도 3점이지만은 이렇게 높은 야투를 보여줬었다. 이게 제일 돋보이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페이튼 프리차드도
많은 이제 제대로 이제 벤치에서 1옵션 역할을 해주는 모습들, 식스맨으로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왔고요. 다른 날보다 뭐 테이텀이나 하우저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시원치 않은 날이었는데 그랬는데도 전반적으로 많이 승리를 했고 그 높은 3점슛 성공률이라든지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딱 이제 보스턴이 잘 되는 날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인디애나는 이날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일단은 벤 셰퍼드 야투도 그렇고 이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 인디애나라는 팀은 할리버튼의 몸 상태에 대한 영향력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리버튼이 이제 슛 시도라든지 뭐 출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찍히는 날, 예를 들어 뭐 한 35분 이상을 뛴다 그런 날에는 전반적으로 인디애나의 경기력이 좋은 날이 많아요. 직전 경기도 할리버튼이 뭐 30분도 안 뛰었었고 이거는 뭐 일찌감치 경기의 당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할리버튼이 이제 등부상을 달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경기에서 쉴 때 보면은 뭐 아이스팩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리버튼이 여전히 지금 좋은 몸 상태는 아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할리버튼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경기에 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인디애나 경기력이 정말 좋지가 못하거든요. 이날도 좀 그런 날이었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인디애나가 정말 무기력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근데 인디애나 백투백이었었으니까 전날에 오클라호마 홈에서 되게 빡센 경기를 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던 날이고 바로 다음으로 어려운 TD 가든 원정을 온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백투백인 여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날 좀 의심은 되지만은 오바라든지 보스턴 사실 마해는 못 갔어요. 그냥 일반승만 봤는데 글쎄 인디애나가 하루 쉬고 할리버튼의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핸디는 여전히 좀 경기를 합니다. 보스턴은 그냥 일반승 정도만 보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번에 인디애나가 올 시즌에 보스턴을 잡았던 그것도 생각도 나는 것 같고 그냥 오바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 경기처럼 인디애나가 거의 뭐 엄청 소극적이었었는데 보스턴 혼자 폭발을 해가지고 무난하게 오바가 나기도 하고 얘네 두 팀 같이 기본적으로 스피드 빵이 있는 애들은 233.5 정도면은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 이 경기는 그냥 오바 보스턴의 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라인업상으로 토론토가 꽤나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지아 퀴클리는 임마누엘 퀴클리는 결장을 하지만은 여러 선수들이 지금 퀘스처블에 걸려있죠. 원래 브라운도 그렇고 되게 장기 결장자가 많았는데 슬슬 이제 많이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좀 이제 그만큼 벤치가 탄탄해질 수가 있는 거고 퍼들도 퀘셔너블 복귀가 슬슬 이제 시동이 걸려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애틀랜타는 어제 백투백인데 얘네는 반대로 지금 결장자가 되게 많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콩구는 더 결장할 것 같은데 보그다는 못 뛰고 레넨주는 지금 손목 문제 때문에 그냥 무기한 결장이라 해가지고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이슨 다니엘스는 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좀 신체적인 결함보다는 지금 그 질병적인 이슈여가지고 과연 이게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스는 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 토론토는 다수의 선수들이 복귀 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있는 반면 애틀랜타는 못 나오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신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백투백이다. 어제 이제 마이애미랑 홈에서 경기를 하다가 애틀랜타는 대표적인 이제 동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토론토까지 갑니다. 애틀랜타나 오클라호마 이런 애들이 백투백으로 나름대로 좀 먼 거리 이동을 하는 편인데 24시간 만에 경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컨디셔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애틀랜타가 백투백인데다가 원정에서는 언더오버상으로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애틀랜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상태라고는 안 보여요. 물론 원래 같으면 얘네 둘이 붙으면 그냥 오바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저도 뭐 이 경기도 생각이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애틀랜타가 뛰어줘야 되는데 236이면은 저는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애틀랜타 얘네들처럼 뛰는 팀이 얘네들의 컨디셔닝 문제로 언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복잡한 것 같아. 원래는 주전 말고 벤치 자원에서 많은 득점을 해주는 헌터 같은 애들을 주전으로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벤치에 보그단도 없다. 오콩우도 없다. 레넨주마저 없다. 이러면은 애틀랜타가 점수를 뽑아줄 애들이 상당히 좀 모자라다고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애틀랜타 애들의 득점 순위인데 따지고 보면은 팀에서 지금 2등, 4등, 5등, 6등 이런 애들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셈이어가지고 애틀랜타의 주 득점원들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 그나마 이제 뭐 요즘에 게리슨 매티스의 3점이라든지 그리고 비트 크레이치 이런 애들이 잘 메꿔주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오콩우, 레넨주, 다니엘스, 보그단 이런 애들만큼 득점력을 담보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토론토와의 경기가 물론 이제 얘네들의 스타일 상으로는 뛸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무서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토론토 프렌이라든지 그냥 오바 살짝 보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휴스턴 대 마이애미 경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 전적이 많이 보여요. 상대 전적 상으로 이제 왼쪽이 휴스턴인데 휴스턴이 마이애미한테 8연패 중입니다. 최근에 4시즌 동안 8연패 중이다.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2019-20 시즌까지는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에 있던 시절이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뭐 휴스턴이 나름대로 잘 싸웠습니다. 근데 하든을 보내고 나서는 휴스턴이 좀 탱킹 시즌에 돌입을 했고 계속해서 패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는 이제 휴스턴이 많이 다르잖아요. 당장 작년부터 휴스턴은 많이 달라지긴 했잖아. 올 시즌에 휴스턴은 지금 서부 3등이고 마이애미는 동부 7등입니다. 서로 간에 지금 위상 차이도 완전히 바뀐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4시즌 동안 마이애미가 휴스턴한테 8연승을 했지만은 올해는 또 휴스턴의 홈이고 굉장히 빡센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지금 마이애미 지미 버틀러가 오늘 또 결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컨디셔닝 문제로 신체 컨디션 문제로 계속해서 결장을 한다. 마이애미에 머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뒤에는 얘 트레이드 소식이 많이 있잖아요. 버틀러가 주요 행선지로 휴스턴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버틀러가 없는 가운데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가 대체자로 3번 자리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요. 정말 안 좋은 소포모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루키로서 꽤나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올 시즌에는 3점이 28%, 안 좋았던 작년보다도 3%가 떨어졌고 야투율도 지금 되게 안 좋게 찍히고 있습니다. 커리어 평균 대비 이 정도 떨어졌으면 거의 한 6%가나 떨어진 거거든요. 6, 7% 정도. 최근에 그리고 12월달 이후로 11경기 동안 야투율이 42%, 3점이 20%로 버틀러 대체자로 많은 시간을 받고 있는데도 정말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마이애미 경기력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휴스턴은 이제 타리 이슨이나 딜런 브루스가 전부 퀘셔너블 원래는 결장을 하다가 복귀 가능성이 있는 셈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풀 휴스턴이 가동될 수가 있다. 사실 직전 경기 때 휴스턴이 미네소타한테 패배하긴 했잖아요. 버저비터 3도 맞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거도 휴스턴이 되게 앞서고 있던 경기란 말이야. 4쿼터 때 9점 차로 이렇게 따라붙는 거를 못 막아가지고 그래갖고 멍청하게 패배를 했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홈에서 미네소타를 거의 뭐 잡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얘네들은 요즘에 원정이라고 해서 약하지도 않고 홈에서는 늘 튼튼하고요. 올 시즌에 홈에서 12승 4패입니다. 원정도 작년만큼 약점이 아닌데 홈으로 오면은 이런 득실 마진 상으로는 플러스 7점으로 되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마이애미는 홈에 비해서 원정으로 가면은 6.2점가량 마진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홈이나 원정빨이라든지 결장 상황도 그렇고 최근의 전력, 모습들 이런 것들 딱 좀 치면은 휴스턴 사이드가 나아 보이기는 해요. 물론 6.5라는 기준점이 마이애미한테는 좀 부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휴스턴은 상대를 최대한 인사이드를 틀어막고 3점은 약간 버리는 농구를 하는데 마이애미는 특히 다른 거보다 이 에릭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코너 3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팀에 뭐 덩컨 로빈슨도 그렇고 하이스미스나 알렉 벅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되게 이 캐치샷을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 상성면에서는 사실 휴스턴이 조금 꿀린다. 그래갖고 6.5가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6.5도 휴스턴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216.5면은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마이애미가 최근에는 조금 올랜도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템포 자체는 언더팀의 생각은 아니다. 휴스턴 역시 상대방보다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감으로써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수비로 인한 이런 속공 그런 것들로 점수를 많이 챙기는 편이라 오바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휴스턴이 한창 때보다도 수비가 약간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저는 휴지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지금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얘네가 복귀할지 잘 몰라. 제가 어제 그 케이슨 월라스, 도르트, 카루소 이런 훌륭한 POA 디펜더들 이런 애들이 결장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의 소식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뭐 장기 결장이라고 얘기 나온 애도 없고 전부 다 발목 쪽이 살짝 삐끗해가지고 그래갖고 결장한다든지 아니면 컨디셔닝 문제 그런 거 상으로 결정이 많은데 나는 카루소는 안 뛸 수도 있는데 도르트랑 월라스는 어지간하면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 2번 자리 아이제아 조 같은 애들은 엄청 못하기도 하고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아. 근데 멤피스는 더 심각합니다. 일단은 모란트가 못 나오고요. 그리고 스마트도 아웃이고 알다마까지 아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알다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알다마가 못 나온 거는 꽤나 뼈 아프긴 합니다. 근데 그에 반대로는 저는 모란트의 경우에는 얘가 못 나오더라도 멤피스가 안 굴러가진 않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늘 말하지만 멤피스는 리그에서 벤치 출전 시간이 가장 긴 팀이고 주전들이 조금 한두 명 삐끗해도 벤치에서 충분히 대체가 된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경기를 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대체할 만한 모란트라든지 이런 주전급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이런 거 제가 방금 모란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이에 뭐 이넥티브라고 나와 있는 게 안 뛴 경기거든요. 비어있는 경기들이 다 안 뛴 경기인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많이 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얘가 장기 결장하던 것도 뭐 일부 경기만 포함을 시키고 모란트가 오락가락하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을 전부 살펴봤거든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애틀랜타전 128점 냈습니다. 워싱턴전 140점 냈습니다. 디트로이트전 131점 냈죠. 시카고전 142점을 냈습니다. 모란트가 빠진 날에 멤피스가 상대한 팀들이 전반적으로 템포가 빠른 팀들이었다. 그거랑 이 멤피스가 최소 128점 이상을 내고 승리를 했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보여요. 내일 상대하는 오클라호마는 리그 최고의 앞선 수비를 가진 팀이죠. 케이슨 워라스나 도르트, 뭐 카루소 이런 애들이 없다면은 앞선 수비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 오클라호마는 내일 백투백이잖아요. 얘네들도 어제 오클라호마가 샬럿에서 경기를 했는데 샬럿 역시 그 애틀랜타 옆에 미국의 동남부 쪽에 있는 도시고 오늘은 홈으로 온다. 그 서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24시간 만에 경기를 하는 거고, 오클라호마 역시 이런 컨디셔닝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대결 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멤피스를 5연승으로 잘하고 있어요. 상대를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멤피스는 작년은 거의 뭐 버리다시피 했었고 재작년에는 잘했습니다만 그때도 오클라호마 몇 번 이겼고요. 그래서 이런 5대0이나 상대 전적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다. 오클라호마는 백투백일 때 굉장히 강한 팀이지만은 멤피스만큼 이런 센 팀을 상대한 적은 없었다. 백투백일 때. 그래서 여러 조건상으로는 둘이 붙으면 재밌을만한데 결장이 서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오바 같은 거는 볼만할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의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얘네들도 상대방이 뛰면 같이 맞춰주는 팀들이잖아요. 저는 이 경기는 멤피스가 모란트가 없을 때도 대체자들이 나왔을 때, 물론 상대 팀의 템포가 빠른 것도 있지만은 오클라호마도 상대 템포에 맞추는 팀이고 그 기간 동안에 점수를 심심치 않게 많이 냈다는 거, 이거에 좀 더 주목을 해가지고 뭐 오바 같은 거, 이 경기도 저는 핸디는 피하겠습니다. 그냥 오클라호마의 일반승 정도는 당연히 뭐 볼만할 것 같은데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 모란트가 빠진다고 해서 멤피스가 230점 밑을 받기에는 너무 빠른 팀처럼 보이네요, 저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경기가 있는데 얘네들도 맞대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제 12월 16일에 했으니까 한 2주 전쯤? 그때 맞상대를 했는데, 자, 직접 맞대결 보겠습니다. 106대 92로 200점도 안 난 경기였습니다. 이때도 언더오버 기준점이 오늘이랑 똑같았어요. 215.5점이었는데 점수는 되게 안 났습니다. 근데 이날은 보면은 미네소타가 야투 시도가 100회예요. 100회.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랑 스틸 11개 이런 식으로 샌안토니오 상대로 되게 많은 공격 시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야투율이 40%다. 3점도 34.3%,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문제는 미네소타의 야투 감각이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나즈리드 같은 애들이 너무 못했고 NAW도 야투율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맥다니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 많은 공격 기회에 비해서는 이 미네소타가 야투율이 안 좋아가지고 점수를 많이 못 뽑았는데,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이날 야투 시도가 9번이나 밀립니다. 얘네들도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그랬었는데 일단 턴오버가 너무 많았었고요. 자유투 개수도 확연하게 적었다. 무엇보다도 3점이 45개나 던졌는데 34개를 튕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점수가 되게 안 났거든요. 서로 간에 야투 부진이 너무 많았다. 물론 둘 다 수비가 괜찮은 팀이긴 하지만은 저는 정도 이상으로 많이 튕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투도 적게 좀 올린 편이기도 하고, 물론 뭐 지난번이랑 비슷한 결과가 가겠냐, 그거는 어려워요. 지금 샌안토니오 토엔도 돌아오고 하면서 수비가 강화된 편이기도 하고, 미네소타는 늘 수비는 자랑할 만한 팀이죠. 그래서 공격 마인드보다는 약간 수비적인 마인드가 센 팀이기는 한데,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네소타도 홈으로 오면은 언더오버가 뭐 3.5점이 줄어든다든지, 샌안토니오도 원정 가면은 언더오버 상으로는 거의 뭐 10점 가량 언더도 간다든지, 이렇게 모든 여러가지 지표들이 언더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 그건 맞는데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미네소타가 막 작년만큼 우월한 수비력을 보여준 지는 꽤 지났다. 시즌 중간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수비력이 막 엄청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얘네들도 물론 이제 웬메냐마가 뛸 때는 수비력이 많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직전형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얘네들 템포가 그렇게 느릿느릿하지도 않았었고 속공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더라. 특히 이제 샌안토니오는 웬메냐마가 있으면 수비가 세기는 한데 오펜시브 리바운드 관리가 너무 안 되거든요. 직전경기 브루클린한테도 그렇고, 포포비치 감독이 없을 때 수석 코치가 여러 좀 라인업 실험하는 것도 그렇고 경기력이 샌안토니오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지금 둘이 붙으면은 6.5 정도면은 난 미네 마힌보다는 샌안토니오 프렌이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의심이 많이 되고요. 215.5도 뭐 지난번 경기를 갖다 붙이긴 좀 그렇지만은 좀 야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언더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번 215.5만은 오바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해요. 간당간당하게 오바가 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저는요.
자, 일단 오늘 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디네세 대 토리노, 세리아는 4경기 전부 다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라인업이 안 떴는데, 아까 제가 토리노를 얼핏 트위터로 뭐 살폈는데, 그래도, 이런 라인업이면은 살짝 이제 결장이 있는 셈입니다. 여전히 얘네들은 공격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주전 공격수인 두반 사파타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나가리 된 이후에 파라과이 공격수 사나브리 아얄라가 주전이었다가 걔도 지금 오늘 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근데 그 이후에 골도 아마 한 골인가 빵골이에요. 이제 왕년의 유망주 얀 카라모 같은 애들을 쓰고 있는데 토리노의 차끝은 되게 좋지가 못하다. 그나마 중원에 블라시나 뭐 리치 이런 애들이 뛰는 거 정도, 그 정도만 좀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직전 경기 피렌체 원정에서 우디네세가 승리를 했습니다. 요즘에 피렌체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디네세가 잡은 게 대단한 거고요. 홈으로 옵니다. 저는 올 시즌 내내 우디네스의 경기 풀어나간 능력은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여기 순위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우디네스가 지금 승점 23이고 그 밑으로 로마부터 19점씩이거든요. 우디네스랑 로마 사이에 승점 4점 차의 괴리가 있다. 딱 이제 우디네스는 상위권에 가까운 중위권 대가리급이고, 그에 반해서 지금 뭐 예년에 비해서 밀란이나 유벤투스, 볼로냐 이런 애들이 좀 아래로 내리고 온 거를 생각하면은 딱 이제 전통 강호 뒷순위에 있는 셈이에요. 우디네스는 그 밑으로 뭐 로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렌체가 연승 끊기고 흔들리자마자 원정승을 거둘 정도로 로렌조 루카나 토뱅 주포들이 모두 꿀맛을 봤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주전 골키퍼인 오코의 골키퍼 그리고 센터팩 이제 비올 이런 애들이 빠진 후방 무게감이 조금은 가벼운 감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토리노는 늘 언더게임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토리노는 최근에 9경기 연속으로 2.5 기준 언더게임이다. 원래 그 이제 토리노가 홈에서는 진짜 언더보기가 괜찮은데, 올 시즌 사실 초반에 골키퍼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의 캐리가 많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토리노가 오바가 많아진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더게임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그 이제 9경기 중에서는 제가 2.5 기준 언더가 전부 9번 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골 이하였던 게 7경기나 돼요. 그러니까 2골 터진 거도 2번밖에 안 된다. 한 골 이하도 비율이 7경기여가지고 그런 것도 뭐 언더 보기는 괜찮겠죠. 다만 이제 토리노도 홈에 비해서 원정은 언더가 막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디네스의 후방이 조금 흠집이 났다지만은 토리노가 아까도 봤다시피 라인업 상으로도 공격면에서 뭐 강점이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이고, 둘 다 이렇게 우디네스는 약간 오버팀, 토리노는 언더팀, 색깔도 갈려가지고 언더오버 메리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디네스의 햄무라든지 무승부 이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폴리 대 베네치아 경기. 사실 제가 그동안 베네치아를 많이 내려치긴 했었어요. 얘네들 뭐 베네치아 스쿼드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리그 꼴찌였는데 지금 19등입니다. 저는 맨날 스쿼드 상으로 1부 리그에서 경쟁할 깜냥이 안 된다. 맨날 얘네 하위권 팀들이랑 최근 했어도 반대만 봤는데, 요즘에 베네치아는 3경기 동안 무패예요. 여기 중에는 뭐 유벤투스한테 거의 뭐 60년 만에 유벤투스 원정 가가지고 이길 뻔한 것도 그렇고 좀 요상한 것 같아. 뭐 오늘도 근데 어쨌든 상대가 나폴리고, 특히 나폴리는 제가 세리아 상위권 팀들 가운데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는다. 코파도 이미 탈락해가지고 얘네들은 다른 팀들이 주마다 막 2경기씩 하고 죽어날 때 얘네들은 한 경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도 적고, 늘 이제 나폴리는 스쿼드 베스트 11 가운데 주전의 운영 빈도가 매우 높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벤치 자원들이나 로테이션을 섞기보다는 주전들을 계속 갈아 쓰고 있다. 뭐 콘테 스타일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경기력 편차도 나폴리는 적은 편이기도 해요. 이제 뭐 초반에 뭐 크바르첼리아라든지 폴리타노도 그렇고 좀 몇몇 이제 윙포워드들이 부진하니까 요즘에는 다비드 네레스가 졸라 잘하죠. 그러기도 하고, 한참 이제 나폴리가 못할 때 얘네들 뭐 하향세를 생각을 하면서 우디네스의 원정, 제노아 원정 얘네들 상대로 어려울 거다라고 했더니 나폴리가 전부 이겨줬습니다. 요즘엔 또 특히 그 왕귀스다 같은 애들이 미들라이커스러운 침투도 보여주고 있고, 루카쿠도 미친 몸빵으로 안 될 것 같은 거를 막 해주고 그러거든요. 뭐 당연하게도 이 경기는 나폴리를 볼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베네치아가 매 경기 꼬박꼬박 득점해 내는 거라든지, 이제 감독 에우제비오 디프란체스코 감독도 옛날에 뭐 사스올로나 이럴 때 좀 공격적인 운영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오바 냄새도 살짝은 나는 것 같은데 전부 뭐 배당 같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나폴리 사이드라든지 오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벤투스 대 피오렌티나 경기인데, 얘네는 되게 앙숙입니다. 앙숙. 뭐 옛날부터 해가지고 로베르토 바지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벤투스는 피오렌티나의 에이스들을 엄청 빼왔어요. 뭐 옛날에 이제 바지오가 피오렌티나에서 막 동상까지 세울 정도로 그런 선수였는데 유벤투스로 써놔가지고 발롱도르도 받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콰드라도나 베르나르데스키, 키에사, 블라오비치 이런 애들이 전부 피오렌티나에서 뛰다가 유벤투스로 옮겼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부 피오렌티나에서 에이스급 선수들이었는데 전부 유벤투스가 사갔습니다. 그래서 두 구단 사이의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유벤투스에서 버려진 그 모이스 킨이 지금 유벤투스의 블라호비치보다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공격력이 부족한 유벤투스가 배 아플 만도 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여태는 이제 유벤투스가 우승 경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둘이 이제 순위상으로 5등, 6등이죠. 두 구단이 이렇게 같은 승점으로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고 되게 재미있을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근데 뭐 이제 유벤투스는 오늘 쿠프 메이너스의 결장 가능성이나 땜빵을 잘해주던 이 티모시 웨아 요런 애들이 결장 가능성이 있는 건 살짝 아쉽기는 하죠. 근데 뭐 마침 이제 피오렌티나도 얘네들도 구단 최장 연승 타이 기록, 얘네들이 1960년에 리그에서 8연승을 태웠던 적이 있는데 올 시즌에 8연승을 달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3경기 동안은 승리가 없다. 볼로냐한테도 지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그 비토리아랑 비기고 또 직전 경기도 패배를 했습니다. 많이 좀 맥이 빠진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는 지금. 근데 뭐 유벤투스도 요즘에 홈에서 뭐 볼로냐, 베네치아랑 비기면서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이제 역사상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는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지난 이제 10년 동안 피렌체한테 2020년에 이제 리그에서 한 번, 그리고 2015년에 코파에서 딱 2번 졌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2020년은 쿼드라도가 18분 만에 퇴장당한 경기였기도 하고, 큰 변수가 없으면 유벤투스가 일단은 잘 안 진다는 소리기는 해요. 홈에서 피렌체한테는. 사실 또 지난 몇 년을 통틀어 봤을 때 피렌체가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좀 자빠진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손은 잘 안 가고, 마찬가지로 유벤투스도 그렇게까지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승부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얘네들의 폼으로 보나 기록상으로도 어느 한쪽을 편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뭐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얘네한테 잘 안 졌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유벤투스의 뭐 근소 우위 같은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밀란 대 로마인데 지금 이제 밀란은 예상 라인업상으로는 테오 에르난데스가 결장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테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테라치아노라든지 히메네즈 같이 이제 테오 자리에 나왔던 애들 둘 다 오늘 이렇게 쓰려고 하는 모습이더라고. 특히 히메네즈가 되게 어린 선수인데 얘가 이제 올렸었더니 되게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존을 모색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라인업 상으로는 레앙도 없고 테오도 없고 퓨리시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100%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밀란은요. 반대로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파르마전 라인업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파르마를 5대0으로 대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잡힌 좋은 라인업이었어요. 요즘에 폼 좋은 애들 다 선발에 쓰기도 하고. 뭐 최근에 맞대결상으로는 로마가 밀란한테, 물론 이제 클럽진선 이거는 제외를 한다 치고 2연승을 달렸고, 그전에는 밀란이 로마한테 여기도 뭐 2승이 있지만은 쭉 보면은 그냥 6승 3무로 9경기 동안 안 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창 이제 밀란이 맞대결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2번 정도 로마가 전부 다 잡았었다.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올해는 얘네 둘 다 내용상으로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밀란은 뭔가 좀 무너질 듯 말 듯 연명을 하고 있고, 로마는 얘네는 완전 죽었다가 살아날 듯 말 듯 확신을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로마가 지난번에 이제 코모 원정에서 엄청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인상이 짙은 것 같아. 그래도 로마는 최근에 산프도리아와의 코파랑 그리고 파르마와의 리그 경기 4점, 5점씩 내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는 로마가 원정임에도 분위기도 우세, 라인업상으로도 밀란이 흠집이 꽤 있어가지고 로마의 프렌각을 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레스터 대 맨시티인데요. 역시나 지금 맨시티 경기를 제가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역시나 맨시티가 또다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보는데 의의가 있어요. 지난번에 에버튼 때도 제가 정확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비겼었죠. 지금 맨시티가 1승 3무 9패 13경기 동안 15득점 27점째거든요. 오늘이 이제 아마 패배 맨시티에서 500번째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13경기 동안 패배, 이제 전체 감독 생활 내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500경기를 자축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다, 이런 거고, 지난번에 말한 대로 맨시는 이 경기도 에데르송이나 디아스, 스톤스, 로드리 후방 쪽에 결장이 엄청 많습니다. 맨시티의 문제는 지금 공격보다도 후방에 있고, 후방에서 되게 우수한 빌드업을 통해서 전방 자원들이 많은 공격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그게 맨시티 축구의 이런 베이스인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되지가 않는다. 특히 에너지도 많이 부족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뭐 이제 레스터도 얘네들도 리버풀한테 지면서 다시 좀 이제 강등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대 전적상으로 맨시티한테 2승 11패 15경기 동안 매번 실점하기도 하고, 지금 얘네가 EPL에서 47점으로 울브스랑 최다 실점 동률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승점 9, 실점도 원정보다 10점이나 적기는 합니다. 오늘 레스터가 홈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직전 에버튼처럼 막 무실점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처럼 이 경기를 째는 거는 어디까지나 레스터와 이런 뭐로 안 좋은 기록보다도 맨시티가 못하고 있는 거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론 뭐 2프렌도 괜찮긴 한데 2프렌 같은 애매한 배당보다는 그냥 1프렌으로 고배당 조지는 게 낫겠다. 나는 여기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는 거야. 다음 이제 웨스트햄 대 리버풀은 좀 간단한데, 이거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맞대결이에요. 맞대결 상으로 리버풀이 일단 한눈에 봐도 많이 이겼습니다. 2017년 여기부터인데, 2017년 이후로 리버풀이 웨스트햄 상대로는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모든 대회에서 17경기 동안 14승 2무 1패, 이때 한 번 진 거 말고는 무승부도 2번밖에 없었고 죄다 많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14승 2무 1패로 아주 강했었고, 얼마 전에 리버풀이 그 레스터한테도 선제 실점하고도 역전을 했거든요. 3대1로. 이번 시즌에 역전으로만 12승점, 그리고 EPL 지금 13경기 무패 행진 중이죠. 그리고 또 원정에서도 6승 4무, 패배도 없기도 하고. 다만 이제 리버풀이 요즘에 원정에서 4경기 동안 10실점, 4경기 이제 2골 이상 실점한 게 생각이 나긴 합니다. 코나테의 아웃으로 조 고메즈가 반다이크 옆에 서는 거라든지, 좀 골키퍼 켈러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인 것 같아요. 저는 리버풀의 일반승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이런 최근에 좀 많은 원정 실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헨보다는 햄무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풀의 이런 특색을 생각하면은 오바도 볼만은 하겠다. 3.5지만은.